부동산 잔혹사 제의와 통제의 시대 폭발하는 욕망. 전두환 노태우 정권편. 1980년 봄 서울의 공기는 매캐했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와 함께 찾아온 거리의 긴장감은 뉴스 화면 밖으로도 선명히 흘러나오고 있었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새로운 권력이 들어섰고 질서는 강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슬퍼런 감시와 통제의 눈길조차 단 한 번도 멈추게 하지 못한 괴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면 아래에서 꿈틀대던 돈의 흐름입니다. 많은 이들이 1980년대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집값이 미쳐 날뛰던 시대, 자고 나면 억소리가 나던 시절.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정말 시장이 비정상적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조건이 이미 국가의 거대한 설계도 안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지난 1화에서 보았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강남이라는 허허벌판에 대한민국 부의 유전자를 심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도시, 국가가 밀어주는 핵심 입지. 그 성공 모델은 동시에 투기, 가격 급등, 지역 격차라는 거대한 숙제를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1980년대는 바로 그 숙제가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시기입니다. 전두환과 노태우, 이 두 정권의 시기는 흔히 강력한 통치의 시대로 일컬어집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시장의 가격조차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상 가장 통제 불가능한 폭주와 탐욕의 씨앗이 바로 이 시기에 가장 깊숙이 박힙니다. 당시 신문 헤드라인을 보십시오. 투기 광풍, 단속 강화, 대책 촉구. 이 단어들은 4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오늘 2화에서는 규제가 쏟아질수록 왜 시장은 더 강하게 반등했는지, 그리고 부동산이 어떻게 일부 계층의 게임에서 전 국민적 생존 게임으로 변모했는지를 추적합니다. 정책의 이면, 법의 맹점, 그리고 시장이 내뱉은 비명을 통해 욕망이 어떻게 아파트라는 하나의 종교로 변모했는지, 그 두 번째 페이지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파트 1. 규제의 시대가 만든 잔혹한 역설. 전두환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단순히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부동산은 민심의 척도였고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불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은 매우 단순하고도 강력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은 결코 가격 그 자체를 직접 깎아내리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규제는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을 강제로 바꾸는 도구일 뿐입니다. 정부는 사고팔기 어렵게 만들고 대출 창구를 조이고 분양권 전매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의도는 명확했죠. 거래를 막으면 가격도 멈출 것이다. 하지만 시장의 생리는 정부의 오만보다 훨씬 영악했습니다. 거래를 막아버리자 시장에서 가장 먼저 자취를 감춘 것은 매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팔지 않았습니다. 팔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기도 했지만 지금 팔면 다시는 이 가격에 살 수 없다는 공포가 매물을 모두 잠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규제가 만든 첫 번째 역설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려면 시장에 매물이 쌓여야 합니다. 그런데 입구를 막아버리니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거래가 마비된 상태에서 간간히 이뤄지는 거래는 최고가를 경신했고 사람들의 기대 심리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언젠가 규제가 풀리면 그때는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 시장은 조용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정이 아니라 에너지가 축적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뚜껑이 꽉 닫힌 압력소처럼 내부의 열기는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 축적된 압력이 이후 3조 호황이라는 외부의 바람을 만났을 때 대한민국 부동산은 전례 없는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트 2. 3조 호황과 갈 곳 없는 유동성의 습격.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행운이라 불리는 3조 호황이라는 파도를 탑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이 축복 같은 조합은 우리 수출 제조업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공장은 24시간 돌아갔고 기업들의 실적은 매달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시중에는 막대한 유동성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풍요의 이면에 부동산 잔혹사의 서막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소득은 늘었고 시중에 돈은 넘쳐났지만 슬프게도 그 엄청난 자금이 안정적으로 머물 곳이 대한민국에는 없었습니다. 당시의 금융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처럼 스마트폰 클릭 한 번으로 미국 주식을 사고 펀드나 ETF에 가입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은행 금리는 낮아지기 시작했고 주식시장은 일반 대중에게 여전히 패가 망신하는 도박장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자산가들, 그리고 이제 막 중산층에 진입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단 하나의 자산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절대 불패의 신화를 써내려온 강남의 땅과 아파트였습니다. 땅은 배신하지 않는다. 정부가 길을 내는 곳은 반드시 오른다. 이 믿음은 이제 개인의 판단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집단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대한민국 부동산은 필요에 의해 사는 시장이 아니라 기대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으로 완전히 체질이 변합니다.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지 않으면 내 자산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즉 탐욕보다 무서운 소외에 대한 두려움이 시장의 엔진이 된 것입니다. 논리가 사라진 자리에 기대를 먹고 자라는 투기 광풍이 불기 시작했고 돈은 미친 듯이 강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파트 3. 택지개발 촉진법. 국가가 설계한 거대한 체스판. 시장이 통제를 벗어나려 하자 전두환 정부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아예 판을 새로 짜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법, 바로 1980년 12월 31일에 공포된 택지개발 촉진법입니다. 법의 명분은 근사했습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법의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개인의 사유지를 아주 손쉽게 그리고 아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국가가 땅이 전능한 설계자가 된 순간입니다. 정부는 이 법을 휘둘러 목동과 상계동 같은 거대한 배후 주거지를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작전을 하듯 지도 위에 선을 긋고 논밭과 불량 주거지를 한꺼번에 밀어버린 뒤 그 자리에 거대한 콘크리트 숲을 올렸습니다. 현대적인 도시의 외관은 갖춰졌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과 가난한 이들은 정든 터전에서 밀려나야 했습니다. 정비라는 화려한 단어 뒤에 가려진 공간의 폭력이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시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 특정 지역을 예정지구로 묶을 때마다 시장은 그것을 주택 안정의 신호가 아니라 거대한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가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대단지를 조성해 준다는 것은 곧 시세 차익을 보장해 준다는 약속과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공급을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투기의 로드맵이 되는 아이러니. 이제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국가의 계획을 미리 읽고 올라타는 고도의 정보전이자 자본전으로 변질되었습니다. 도시가 누구에게 공간을 허락하고 누구를 밀어낼 것인가라는 이 잔인한 질문이 이 시기 택지개발을 통해 고착화되었습니다. 파트 4. 노태우의 200만호 도박과 일기 신도시의 탄생.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화의 길로 접어들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이미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말기부터 억눌려왔던 압력이 88 서울올림픽이라는 국가적 축제를 앞두고 임계점을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집값은 한 달 사이에도 수천만 원씩 뛰었고 서민들의 박탈감은 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들어선 노태우 정부는 깨달았습니다. 어설픈 규제나 몽둥이로는 이미 거대해진 시장의 욕망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도박을 시도합니다. 바로 1988년 9월 13일 발표된 주택 200만호 건설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의 상당 부분을 단 몇 년 안에 새로 짓겠다는 이 계획은 세계 건축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무모하고도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4월 27일 운명의 지도 위에 5개의 점이 찍힙니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중동. 바로 일기 신도시의 탄생입니다. 정부는 논과 밭뿐이던 곳에 미친 듯한 속도로 도로를 내고 지하철을 연결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대나무순 돋듯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대량 공급은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기여했을지 몰라도 또 다른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일기 신도시는 강남의 대체지가 아니라 오히려 강남의 영향력을 수도권 전체로 무한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강남을 향하는 전철 노선과 도로망은 신도시 거주자들의 시선을 항상 강남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남이 중심성이라는 권력을 쥐고 있다면 신도시는 그 주변을 도는 거대한 위성 도시가 되어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부동산 시장으로 묶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특정 지역의 동네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기대와 자본이 얽힌 거대한 통합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파트 5. 부동산 대중화와 보이지 않는 신분의 탄생. 이 시기 대한민국 부동산 역사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변화는 시세 차트의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사회의 심리 구조가 완전히 개편되었다는 점입니다. 주택 200만 호라는 압도적인 물량 공세와 함께 부동산 투자 혹은 내 집 마련은 일부 자산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전 국민의 일상적인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청약 통장을 만들고 가점을 계산하고 밤을 새워 줄을 서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때 대중의 뇌리에 깊게 박힌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청약 당첨은 로또다.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질적인 경험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국가가 보증하는 대단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순간 그것은 평생 벌어도 모으지 못할 자산의 점프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중화의 이면에는 잔혹한 계산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의 숫자는 늘어났지만 역설적이게도 좋은 입지의 가치는 더욱 희소해졌습니다. 집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재화가 되었을지 몰라도 서울 핵심지의 아파트는 결코 누구나 가질 수 없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가 오늘날 목격하는 부동산 계급이 공고해집니다. 어떤 정권 시기에 어떤 대출을 끼고 어느 입지의 열차에 올라탔느냐에 따라 한 가문의 자산 증식 속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삶의 동선과 교육의 기회, 그리고 자녀의 미래까지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대량 공급기는 대한민국의 중산층을 만들어낸 시기인 동시에 부동산을 매개로 한 새로운 계급 사회를 완성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파트 6. 토지 공개념. 국가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 정권 말기 집값이라는 통제 불능의 괴물 앞에 노태우 정부는 대한민국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1989년 12월 18일 공포된 택지소유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은 부동산으로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의 뿌리를 뽑겠다는 국가의 엄중한 선언이었습니다. 취지는 서슬퍼랬습니다. 땅은 개인의 것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자산이기도 하니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면 국가가 이를 환수하고 특정인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었죠. 이것은 시장에 던진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저항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상의 논쟁부터 기득권층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정권을 흔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들은 훗날 헌법 불합치나 위헌 판결을 받으며 상당 부분 힘을 잃게 되지만 이 시도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국가가 이토록 극단적인 법안까지 동원해야 했을 만큼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이미 정권의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규제도 대규모 공급도 심지어 법의 강제력조차 이미 거대해진 자본의 욕망과 부동산 불패라는 종교적 믿음을 꺾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판이 너무 커졌고 게임의 법칙은 이미 국가의 손을 떠나 있었습니다. 완성된 시스템, 예고된 폭풍. 전두환과 노태우, 이 두 정부를 거친 12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거대한 괴물 시스템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누르면 버티고 풀면 폭주하며 공급할수록 더 많은 참여자가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이 강력한 생태계에 우리는 이 시기를 통해 뼈아픈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국가는 결코 시장을 완벽히 이길 수 없으며 억지로 누른 압력은 반드시 더 잔혹한 폭발로 돌아온다는 것을요. 일기 신도시라는 거대한 방벽으로 잠시 파도를 막았지만 수면 아래의 거센 물살은 이미 다음 국면을 향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은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신분이고 누군가에게는 절망이며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잔혹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다음화 제3화 김영삼 정부편에서는 금융 자유화와 세계화라는 화려한 찬가 속에서 부동산이 어떻게 자본의 옷을 입었는지, 그리고 IMF라는 전대미문의 파도 앞에서 그 견고했던 신화가 어떻게 민낯을 드러냈는지 추적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잔혹사, 그 잔인한 진실의 기록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80년대와 90년대의 풍경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닿아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구독은 다음 화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